일부 사람들은 가족을 설명할 때 되게 좋은 말부터 꺼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 의심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눈을 뜨고 물을 올리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은 나중이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 사람들과 보낸 시간보다 길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말이에요. 오늘 안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급하지 않은 척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나는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아들은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잡한 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작은 신호는 있었습니다. 설명을 피하는 말투, 서둘러 넘기려는 대화, 믿고 맡겨라는 말. 하지만 나는 그 신호들을 하나씩 모른 척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고 괜히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끼리는 따지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가족이라서 따지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집안 서류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지만 숫자가 달라졌고 설명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다 정리돼. 어머니를 위한 거야. 그 말들은 처음에는 안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나오면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계속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들이 나를 해칠 리 없다고.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이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고 다시 들었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이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었고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만 멈춰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믿고 있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을요. 은행에서 나왔을 때 햇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고 차들은 신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생각이 멈춘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익숙한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식탁이 있고 내가 매일 닦던 바닥이 있는데 그날은 내 자리가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은 큰 배신보다 작은 무시를 더 오래 참습니다. 그때는 그게 배신인 줄 모르니까요. 이건 몰라도 돼.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돼. 복잡한 건 우리가 할게.
그 말들이 조금씩 쌓였고 나는 그 위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불편했지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물을 끓이고 컵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몸을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아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그날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일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요. 화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하지만 화보다 더 오래 남은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을 믿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참고 넘기고 말을 아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어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병원에 가던 날, 학비를 걱정하던 밤,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먼저 달려오던 얼굴. 그 기억들이 거짓이었을 리는 없는데 지금의 현실과 함께 놓으니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정리된 이야기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나이에 싸워서 뭐해요? 그 말들 속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나를 달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끝내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참는 역할을 맡는 구조. 그리고 그 참는 역할은 언제나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줄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는 걸요.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내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그 말들 뒤에 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 질문은 아팠지만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끝까지 모른 척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용서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겨우 아물기 시작합니다. 나는 용서 대신 경계를 선택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야 하는 관계라는 걸요. 지켜주지 않는 가족은 이름만 가족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다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요즘 나는 조용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밖을 조금 더 오래 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를 씁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가족이라 믿었기에 상처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그냥 나로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늦었을지라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마음이라면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참아온 시간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라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칩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선택이라고 믿으면서요. 2부. 그때 내 나이는 72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는 9회가 지나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 병원 갈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54이었고 며느리는 52였습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며느리는 아이들 다 키운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자식 복 많으시네요. 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남편이 남긴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20년 넘게 살던 84제곱짜리 아파트. 대단한 재산은 아니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아들이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내가 이른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땐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병원에서 혈압약이 하나 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이후부터 아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자식 명의로 해두는 게 나중에 편해요. 어머니 이름으로 두면 세금이 더 나와요. 그 말들은 전문가의 말처럼 들렸고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날짜는 2023년 6월이었습니다. 법무사는 말수가 적었고 아들은 옆에서 계속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절차예요.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나는 돋보기를 꺼내려다 그만뒀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줄만 더 읽었더라면, 한 번만 더 물었더라면. 하지만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지만 카드 사용이 불편해졌고 이건 지금 정리 중이야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집에 오던 관리비 고지서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 앞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말은 쉽게 꺼낼 수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 안내가 왔고 나는 직접 지점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내 이름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미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시 물었고 다시 설명을 들었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이미 아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고 대출도 함께 진행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놓쳤습니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결정권을 잃었을까? 가족회의는 그 다음 주에 열렸습니다. 큰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작은 딸은 처음 듣는 표정이었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 준비된 일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나는 의견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고 법적 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과 거리만 두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73이 되었고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삽니다. 창은 작지만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빛을 보며 차를 끓이는 시간이 요즘 가장 편안합니다. 가족이라 믿었기에 상처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